시간에는 이 역사를 바꾼 사건, 조선을 움직인 대표적인 사건 중에서 이 태종이라는 인물이 왕위에 오르고, 또 이 태종은 정말 상당히 악역을 정말 감수하는 그런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자신의 후계자 지명에 있어서는 또 엄청난 욕을 얻어먹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주 똑똑한 아들을 후계자로 지명을 하죠. 우리가 항상 만원짜리 지표에서 볼 수 있는 바로 이 세종대왕이 바로 이제 그 주인공이 되는 건데, 그렇게 태종이 왜 그런 정말 한편으로 보면 무리수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고, 또 본인은 그처럼 욕을 먹었지만 그 아들은 최고의 성군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기반을 조성한 이런 그 힘은 또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태종의 선택이라는 내용을 주제로 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태종 그러면 뭐 이방원으로도 너무나 이제 잘 알려져 있고, 아마 이방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데는 이 정몽주를 이제 그 고려 말에 그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이방원이라는 이름으로, 왕이라는 호칭보다 오히려 그 왕자 때 오히려 이름이죠, 그죠? 개인의 이름이 많이 이제 불리기도 하는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태종은 또 고비고비마다 왕이 되는 과정이라든가 또 왕이 된 이후에도 많은 그 뭐 고비들을 겪어 나가죠. 그 대표적인 것이 1398년에 일어나는 1차 왕자의 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왕자, 공주, 뭐 최근에 그 영국 그 왕세손빈이죠, 그죠? 미들턴인가 그 왕세손빈 또 하면서 뭔가 왕실 그러면은 아주 좀 왕자 그러면 옛날에 동화에서도 어린 왕자, 왕자의 꿈 이러면 되게 이미지가 좋은데, 우리 왕자들은 왕자의 란 뭐 이렇게 뭔가 이 사고를 치는 이런 내용이 지금 많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또 뭐 왕자 중에서도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 죽기도 하고, 또 뭐 왕자 중에 저기 수양대군도 왕자죠, 그죠? 쿠데타 일으키고 이렇게 조선 특히 초기에 왕자들이 사고를 많이 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왜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정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 정도전과 이방원으로 대립되는 이 왕권 중심주의 사상하고 이 신권 중심주의 사상이 대립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구상한 조선이라는 국가는 뭔가 이렇게 신하가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 그랬을 때 왕도 좀 똑똑하고 아주 그 센 왕보다는 좀 어리버리하고 좀 나이도 어리고 이런 왕이 좀 선호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도전이 적극 후원한 인물이 그 계비였던 신도광후의 그것도 막내 아들 방석이라는 인물이에요. 방석. 그러니까 이 방석이, 그리고 이제 태조 이성계도 좀 나이도 좀 그때 조선 건국했을 때도 이미 58세고 이때 되면 60대 되고 이러시면 후계자 지명할 때 조금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판단력이 좀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계비가 계속 이제 자기 아들 왕으로 삼아달라, 후계자로 삼아달라고 이러니까 덜컥 방석이라는 인물을 왕세자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 구도에서도 한번 요거 우리 상식으로 외워두시면, 태조의 정비는 신의왕후 한씨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의왕후 한씨가 살아있을 때 계비로 온 여성이 신덕왕후 강씨라는 분입니다. 원래 조선시대 원칙은 정비가 사망하면 계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고려시대 풍속은 본처가 있을 때 경처라 그래가지고 지방에 있을 때의 부인이 있고 서울에 있을 때의 부인이 있어요. 그래서 신의왕후 한씨는 향처라 그러고 신덕왕후 강씨는 경처라고 됐어요. 그래서 보면 신의왕후 한씨보다는 신덕왕후 항씨가 훨씬 가문이 좋아요. 왜 그러더냐 하면, 신의왕후 한씨는 이성계가 아직 그 세지 않을 때, 그 함흥에서 그냥 시골에서 그냥 무인으로 활약할 때 혼인한 사람이고, 신덕왕후 강씨는 아주 잘 나갈 때 부인으로 맞이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신덕왕후 강씨네는 집안도 상당히 셌어요. 군문세족 중에 그 하나의 그런 역할을 할 정도로 집안이 센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조가 후계자를 지명하는 과정에서
신덕왕후 강씨는 자기의 막내 아들 방석을 해달라고 한 다음에 돌아가십니다.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견인 역할을 한 인물이 정도전입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만약에 방석으로 태조의 후계자가 되면 자신의 그 형제들, 소위 말해서 신의왕후 한씨의 아들들은 이거 완전히 소위 말해서 물 먹는다 이거죠. 그래서 형제들을 규합해 나갑니다. 그래서 태조의 아들 중에 신의왕후 한씨의 아들이 6명이 있었어요. 방우, 방과, 방의, 방간, 지금 5번째 누구라 그랬죠? 방원, 방연. 이렇게 6명이 신의왕후 한씨의 아들이고, 신의왕후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신덕왕후, 계비라 그랬죠 아까. 신덕왕후 강씨의 아들로는 방번과 방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막내를 지명을 해버렸어요, 후계자로. 그러니까 이 방원을 중심으로 이 신의왕후 한씨의 아들들이 똘똘 뭉칩니다. 원래 사이가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럴 때 사이 엄청 좋아집니다.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죠? 저렇게 어떻게 계비의 아들들이 왕이 되느냐? 이건 참을 수가 없다 해서 형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방원이 왕자의 란을 주동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방석을 제거하라. 또 하나의 특명, 정도전을 제거하라. 방석의 후견인인 정도전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해서 1398년 어느 날 정도전의 동선을 다 살펴봅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 살피다가 어떤 첩보가 입수됐냐 하면 정도전이 그 당시에 역시 개국 공신 중에 한 명인 남은이라는 사람의 첩의 집에서 술을 먹고 놀고 있더라는 정보를 입수를 해요. 그럼 아무래도 공격을 하기가 좋죠, 그죠? 그래서 정도전이 원래 집은 어디 있었냐면 지금 종로구청 아시죠? 그 근처예요. 종로구청에 있는데 남원의 첩의 집은 어디냐 하면 한국일보사 자리쯤 돼요.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도전은 가까운 데 가니까 별로 대비도 하지 않고 그곳에서 술 마시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이방원 일당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쳐들어와가지고 정도전을 끌어내가지고 결국은 처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은 정말 고려 말에 혁명 의지를 다잡으면서 이성계를 찾아와서 정말 조선왕조 건국의 1등 공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정말 비운의 1398년 조선 건국 한 7년 만에 그대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인물이 되죠. 또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방원은 고려 최고의 충신 정몽주도 죽였고 바로 조선 건국의 최고 공신 바로 정도전. 그러니까 이방원이라는 인물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거죠. 전형적인 조선의 킬러다. 저는 뭐 이렇게 책에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정도전을 급습해가지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궁궐에서 태조의 그 왕명을 핑계로 해가지고 왕자들을 궁궐로 들이게 한 다음에 바로 방석도 결국 귀양 보냈다가 제거를 해버립니다. 이것이 1398년에 일어난 1차 왕자의 난입니다. 방석과 정도전의 제거. 왜? 태조가 방석을 후계자로 책봉했기 때문에 바로 이 신의왕후 한씨의 아들들이 위기를 느끼고 방원을 중심으로 결집을 해서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결국은 그 다음에 또 중요합니다. 방원이 자기가 왕이 되지 않아요. 실제 왕자의 난을 본인이 주도했지만 자기가 왕이 되면 역시 그 당시에도 거부감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원은 5번째 아들입니다. 본인이 왕이 돼버리면 또 저항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가장 형님, 방과 형님이 왕을, 그럼 방우는 왜 안 하냐? 첫째 형님, 이때 방우는 돌아가셨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보면은 술 많이 마시고 술병으로 돌아가신 인물 방우. 최초로 우리가 조선의 왕자 중에 술 마시면 안 된다라는 어쨌든 교훈을 주고 있는 인물이 방우예요. 방우도 아마 술만 자제했더라면 왕이 될 뻔 또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방과가 뭐가 된다? 정종이 되는 거죠, 정종. 두 번째 왕인 정종이 돼요. 형님이 하시라.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방석이 세자로 되는 것은 이건 우리 왕가의 법통상 너무 문제가 많고 정도전 같은 신하가 설치는 거 내가 못마땅해가 이들을 제거했지만 내가 왕이 되려고는 하지 않는다. 형님 하시라. 이게 실질적으로는 권력은 이방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종은 거의 그냥 뭐 허수아비 왕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1400년에 또 한 번 사건이 일어나요. 1400년에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요 네 번째 형님, 방간이라는 인물이 자기도 가만 보니까 방원보다는 한 급 높죠, 그죠? 형님인데, 나도 잘하면
뭐 되겠네 해가지고 속된 말로 설치다가 방언에 의해서 제거를 당하는 사건이 2차 왕자예요. 그래서 2차 왕자의란까지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완전히 방언이 권력의 핵심이라는 게 드러났고, 이제 본인이 또 더 이상 머뭇거렸다가 뭐 그렇다고 세 번째 형님이나 이렇게 잘못 줬다가는 왕의 자리에 앉지도 못하겠다라고 판단해서 내가 그냥 전면에 나서겠다 해서 3대 태종으로 왕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원은 2번에 걸친 왕자이라, 자기들 형제들끼리 피를 흘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왕이 됩니다. 왕자이란을 진압하고 세 번째 왕 태종으로 왕위에 오르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때 태조 이성계는 살아 계셨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살아 계십니다. 그죠? 살아 계시고 참 미치겠죠. 그죠? 이방 태종하고 생각하면 저게 아들놈인지 저게 왼수인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막내 아들 죽였죠. 그 다음에 가장 사랑했던 참모 총도전도 죽였고, 이건 뭐 너무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어디 갑니까? 함흥으로 갑니다. 고향인 함흥으로 가버려요. 내가 정말 이런 놈들 내 꼴도 보기 싫다. 근데 태종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면 어떡하죠? 유교 이념에서 백성들에게는 부모님에게 충성하고,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백성들 보면 좀 이상하죠, 그죠? 자기 아버지는 저기 뚝 떨어지게 살게 하면서 막 백성들한테는 부모에게 효도하라. 말빨이 안 먹힙니다, 그죠? 그래서 태종도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가 좋겠습니까? 자기 왕도 안 시켜주고 이랬는데, 근데도 아버지 찾아 산만리, 계속 아버지 찾으러 가죠, 그죠? 갑니다. 함흥으로 가죠. 함흥으로 사신을 보내가지고 제발 아버지 마음 돌려가지고 좀 오게 하라. 근데 가는 사신마다 태조는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말이 뭐다? 함흥차사란 말이 바로 그렇게 나와요. 함흥에 간 사신들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러다가 태조도 좀 나이도 더 들었고, 이게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 그런 좀 골 같은 게 많이 해소가 되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결과적으로 이 서울로 돌아오셨다가 그곳에서 결국 태조 이성계는 사망을 하십니다. 1408년에 사망을 하시는데, 그래서 태조 같은 경우도 1335년에 태어나셨으니까 1408년까지 74세까지 사세요. 결과적으로 74세에 돌아가시는데, 또 여기서 또 재밌는 사연이 있어요. 이 신덕왕후하고 또 이방원은 적이 많은데 이 신덕왕후 강씨하고도 악연이 있어요. 신덕왕후 강씨는 태조가 살아계실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살아가실 때 돌아가시니까 태조 이성계가 너무나도 그 부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덤도 정말 잘 만들어줘요. 그래서 신덕왕후 강씨를 위해서 만들어준 무덤이 어디냐 하면, 지금의 덕수궁 일대를 무슨 동이라고 부르죠? 정동이라고 부르죠. 정동. 덕수궁이 정동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신덕왕후의 무덤이 정릉이에요. 정릉. 정릉이 있었던 동네다라고 해서 정동이에요. 신덕왕후를 덕수궁 근처에다가 딱 모셔두고 궁궐 경복궁에서 딱 바라보면, 그 돌아가셨지만 그 왕비가 항상 무덤이 보이니까, 왕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뭐 이러면서 거의 접시꽃 당신 그런 분위기로 막 이렇게 대화도 하고 막 이럽니다. 이성계가. 그런 태조가 이제 돌아가시고 태종이 이제 왕위에 올랐었죠. 태종이 바라보는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은 이거는 무슨 접시꽃이 아니라 저 망할 뭐 옆편네 이쯤 되는 겁니다. 안에 저 계모 때문에 내가 왕이 되지도 못할 뻔했다. 무덤 저거 꼴도 보기 쉽다. 저 무덤 저거 제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옮겨라 라고 해서, 지금의 정릉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릉. 예, 성북구 정릉동에 가면 있는 그 정릉으로 옮겨버려요. 제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멀리 옮겨라. 그때는 서울 아닙니다. 경기도 양주로 옮겼습니다. 지금 뭐 지하철 타면 한 20분 만에 갑니다만은, 그때는 엄청나게 멀리 옮긴다고 옮겨놓습니다. 악연은 그치지 않고, 태종 때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청계천 공사를 해요. 청계천 공사. 청계천 공사를 할 때 처음에는 나무다리를 만들었는데 홍수가 나자 이 나무다리가 떠내려가요. 급히 큰 돌이 필요하죠. 큰 돌이 필요하니까 태종이 어떤 지시를 내리냐 하면, 저 신덕왕후 무덤에 가면 경풍석 큰 거 있다. 저거 다리로 써라 해가지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 청계천 가보십시오. 청계천 가면 광통교 다리에 신덕왕후의 정릉에서 떼온 그 석재, 성물 다리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게 보면 우리가 역사에서 그런
태종과 신덕왕후의 악연에서만 그치지 않고 현재에도 이게 지금 살아있다라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참 그래요. 그러니까 왕릉 같은 거 하나만 봐도,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돌아가셨을 때 태종 입장에서 태조는 신덕왕후 강시계 때 당연히 묻히고 싶어 했어요. 근데 태종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죠? 태종 때 태조가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거기는 딱 싫으니까 어디 풍수지리적으로 아주 좋은데 한번 명당타를 찾아보라 해가 찾은 게 지금의 금암산 자락 동구릉 경영내에 태조 이성계 무덤을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태조 이성계는 조선의 처당인데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호라비처럼 혼자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왕릉이라는 것도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보면 지금 이게 왕릉 비슷비슷한 것 같죠? 근데 한번 가보시면 호라비처럼 혼자 계신 분도 있고, 아주 복 터지신 분은 옆에 정비, 계비 다 거느리고 계신 분도 있고, 다 달라요. 이게 보면 이런 게 이제 정치적 역학관. 우리가 보면 아무리 권력이 있는 왕이라도 또는 왕비라도 그거 죽음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후대 왕이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권력이 셌던 우리 문정왕후, 중종의 계비인데, 문정왕후 무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태릉이죠. 우리 태릉 갈비 선수촌으로만 잘 알고 있는데, 원래는 태릉은 문정왕후의 무덤 혼자 계세요. 왜 중종교 때 안 계신다라는. 이게 다 그런 정치적인 역학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다. 제가 이제 하나 이건 숙제로 던져드릴 텐데, 그런 면에서 보면 가장 행보가 나온 숙종입니다. 숙종은 자신이 함께했던 정비와 계비 두 분, 거기다가 보너스로 사약을 마시고 죽었던 장희빈 무덤까지 옮겨와서 지금 숙종 곁에는 다 그 한때 사랑했던 여인들이 다 옆에 같이 묻혀 계십니다.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이게 사후에도 이게 정말 여복이 터진 왕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조선의 처당인 동구릉에 있는 건원릉이라고 그래요. 건원릉 태조 이성계 무덤. 이성계는 혼자 계십니다. 바로 이런 신덕왕후 강씨하고 그렇게 묻히고 싶어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들 태종이 이 둘을 갈라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려움 속에서 1400년 조선의 3대 왕으로 오른 태종은 뭐가 가장 불만이었냐 하면, 바로 이 정도전과 같은 인물이 주도했던 신하 중심, 조선이란 나라가 어떻게 신하가 중심이 되는 나라냐? 아니다. 그래서 태종은 즉위 직후에 가장 역점 사업을 둔 게 왕권 강화입니다. 조선이란 나라는 신하의 권력이 세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정도전이 중심이 되었던 시대에는 의정부 서사제라 그래가, 지금으로 치면 우리 국무회의 비슷한 거예요. 국무회의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었다면 이것을 바꾸어서 육조 직계제. 조선시대 육조는 뭐가 있죠? 이호, 예병, 형공. 그죠?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오늘하고 이게 맞물립니다. 이조 같으면 행정안전부 같은데, 호조는 재정경제부, 예조는 뭐 문화관광부라든가 외교부, 그다음에 병조는 국방부, 형조는 법무부, 그죠? 공조는 지금 뭐 국토해양부, 뭐 건설교통부 이런 거 하고 이제 맞물리는데, 조선은 육조 체제였어요. 그래서 육조의 판서가 오늘날 장관급이에요. 이런 판서들에게 직접 명령을 하달을 해가지고 그 지시를 받게 하는, 왕의 명령이 바로 쫙 전파되도록 하는 그런 정치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조처 중에 호배법을 실시해요. 태종 때 처음으로 오늘날 주민등록증 제도가 실시가 되는 거죠. 양인 장정들만 차는 겁니다. 뭐 여성들 소원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안 찹니다. 여성들은 노비도 물론 안 찹니다. 그래서 이 호배법을 했고, 그 다음에 태종 때 전국에 수령을 파견해요. 그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지방에 향리들이 많아가 이 향리들이 세력이 되게 컸는데, 그걸 억누르기 위해서 중앙에서 수령들을 다 파견을 해서 중앙의 권력이 지방사회까지 미치도록 하는 그런 조처들을 취한 왕도 역시 태종이었다. 그리고 이 태종이 했던 또 조처 중에, 태종도 본인이 권력을 잡을 때는 사병을 활용해서 권력을 잡아요. 사병. 왕자회란 일으킬 때 개인이 보유한 이런 사병으로.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는 이 사병을 철저하게 또 통제를 합니다. 사병이 득세하면 혹시라도 뭐 반란 같은 게 이런 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사병 효과. 그 다음에 또
태종이 했던 이 대표적인 아까도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이 킬러 본능이 또 살아나는 게 이 외척. 그래서 이 태종이 왕이 오르는 과정에서는 그 왕비가 큰 역할을 해요. 원경왕후 민씨라 그래요. 아마 그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최명길 탤런트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예전에 용호의 눈물 했을 때도 최명길 씨가 원경왕후로 나왔고 10년이 지난 대왕세종에서도 또 나오시고 앞으로 10년 후에 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원경왕후 민씨. 그래서 이 태종도 사실은 태종도 위기를 맞이했을 때가 있었는데 정도전이 권력 잡았을 때 이 사병 혁파를 하려고 했어요. 이방원 이런 왕자들 견제를 하려고 이 사병 혁파를 하려고 했는데 이때 원경왕후 민씨가 그 집에 무기들을 숨겨놓고 또 결과적으로는 그 원경왕후 민씨의 동생들인 민무구, 민무질, 민무휼, 민무회 이런 사람들이 결정적인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태종이 왕이 오르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요즘으로 치면 권력형 이런 그 뭐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이 권력형 비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할 조짐을 보이자 결국에는 네 형제를 다 유배 보냈다가 처형을 시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아까 제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킬러 본능이라는 게 항상 가끔씩 나오는 거예요. 킬러 본능이 팍 나가지고 도저히 제대로 안 되겠다 해서 이 외척들 제거. 그래서 태종 입장에서는 외척들이 설치면 나라가 안 된다. 이것들을 확실하게 이제 감을 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런 상황이 현실화돼요. 그래서 보면 조선시대에 보면 중기에 뭐 윤원영 세력이라든가 또 저 19세기에 가면 외척들이 되게 설칩니다. 보면 그런 것들을 조선 전기에는 이 태종이 확실하게 그런 것들을 뿌리 뽑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태종이 또 하나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제목에서도 이 태종의 선택이라고 했는데 태종은 고비고비마다 선택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태종은 원경왕후 민씨하고 혼인을 해서 아들을 4명이나 낳아요. 양녕대군 첫째, 둘째, 효령, 셋째, 충령, 네 번째, 성령대군 이렇게 낳았는데 양녕대군을 왕세자로 지명을 해요. 너무 반가운 거죠. 이제 우리 조선 왕조가 나까지 왕이 됐지만 전부 다 장자가 되지는 못했다. 나는 장자 낳았고 이 장자를 한번 후계자로 책봉을 해서 이제 왕위를 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왕 후계자로 책봉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대리청정이라 그래가지고 이 양녕대군에게 자리를 이제 왕 후계자 연습까지도 이제 시키는 그런 조처도 많이 취해요. 그러다가 또 한 번은 이런 일까지 있어요. 전이파동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좀 나이도 많고 좀 늙었고 해서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겠다라는 이런 선언까지. 보면 태종이라는 왕이 그런 것도 한편으로 보면 옛날 왕조사에도 충성심 같은 거를 시험을 해요. 조선시대 신하들이 가장 입에 달고 살아야 할 발언이 뭐다? 혹시 아는 사람? 신하들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해야죠? 왕이 이런 말 할 때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몸도 피곤하고 하니까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겠다. 이럴 때 뭐라고 해야죠? 성은이 망각합니다. 그러면 찍히죠. 안 되죠. 아니 되옵니다. 제일 많이 발언해야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조 같은 경우도 66세 때 15세 신부하고 혼인을 해요. 정순하고. 그랬을 때 영조도 내가 뭐 이 나이에 내가 뭐 결혼하겠느냐. 나 그냥 결혼 취소해라. 이럴 때 그러십시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아니 되옵니다. 그때도 보면 아까 이 민무구하고 민무질 형제가 기록에는 그때 아니 되옵니다 하지 않고 좋은 낯빛을 보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처형되는데 빌미가 돼요. 좋은 낯빛.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암묵적 동의다라는 거. 그래서 이 양녕대군이 그런데 또 상당히 사고를 쳐요. 뭐 사냥 같은 거 좋아하고 어떨 때는 수업 시간에 막 매 같은 거 한 마리 잡아가지고 막 팔에 붙여놓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장난치고. 이러니까 그러면 누가 힘들어지냐 하면 선생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뭐 여기 과외 하신 분들도 있죠. 애들 가르쳐 본 분들 애가 공부 잘하면 괜찮은데 이거 농땡이 뭐 시급하는 겁니다. 이거. 그죠? 그러니까 왕녕대군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시강원 선생들이 아주 고생을 하고 심지어는 그 보좌했던 내시까지도 막 매를 맞아요. 이게 뭐 너가 왜 이렇게 제대로 못하느냐.
그런 것이 귀에 막 들어가는 거죠, 태종에게. 그러다가 한 10대 중후반 되면 청년기가 되면서는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궁궐에 막 건달들, 무례백 이런 사람들 끌어들이고 또 어느 정도 성년이 되면서는 이 좀 여자들 막 끌어들이는 거죠. 심한 경우는 상황이었던 정종, 이때 정종은 살아계셨어요. 정종의 뭐 첩을 뭐 건드렸다는 이런 소문도 있고 지금처럼 인터넷은 없지만 그때도 쫙 퍼집니다. 이 궁궐에서 사고 치는 이야기. 잘한 이야기는 잘 안 퍼지지만 지금도 그렇죠. 사고 친 이야기는 잘 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막 퍼지니까 태종이 이게 막 신경이 쓰이는 거죠. 참 저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에 세 번째 아들 충령은 너무 모범생이에요. 공부 정말 열심히 하고 똑 부러지게 일을 하고 이러니까 이 태종이 마음이 서서히 기울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아들. 저 충령 채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일화에도 워낙 충녕대군이 너무 열심히 공부하니까 저 아팠을 때 태종이 저 책을 다 치워버려라. 책 가면 또 아픈데 책 본다. 근데 세종대왕이 병풍 뒤에 책 하나 몰래 숨겨가서 보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이게 세종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그 공부벌레였던 그 믿음이 갖고 태종이라는 왕도 상당히 정치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세자의 자리에서 패하겠다, 양령을 패하겠다 이러면 안 되니까 신하들한테 미리 다 지침을 줘요. 논리를 개발하라. 쟤를 세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세 번째, 저 충령을 왕위로 올리려고 할 수 있는 논리를. 뭐 중국에도 보면은요, 택현이라 그래가지고 어진 사람을 선택하다 이런 논리들이 다 있어요. 중국에도 할 때 꼭 장자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어진 사람, 이런 사람한테 왕위를 계승한 이런 사례가 있다. 우리로 치면 근거 자료 이런 것들을 다 뽑아와 가지고 결국 조정회의에서 택현, 이제 우리 조정도 현명한 사람을 왕위로 올리는 게 좋습니다라는 이런 발언을 하게 한 다음에 태종이 허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때 분위기 파악 못하고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황희정승입니다. 황희정승. 그러니까 황희라는 인물이 여러분들 알죠? 우리 세종대 명정승으로 알고 있는 황희는 끝까지 반대. 그래도 어떻게 14년간 세자의 자리에 있었던 장자를 패하고 세 번째 아들을 하는 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세종대왕이 위대한 거는요, 세종대왕이 황희를 씁니다. 자기 비판한 거 알죠? 그죠?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을 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세종대왕이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또 증명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종대왕이 세 번째 아들이었지만 택현의 논리로 또 양녕대군이 너무 사고를 많이 치고 이런 과정에서 세자의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양녕대군이 물러난다는, 세자의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소문을 듣고 효령대군이 두 번째 형이잖아요. 그럼 난가 싶어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녕대군이, 야, 너 다 우리 아버님께서는 세 번째한테 마음이 있다. 양녕은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양녕대군은 끝까지 왜 아버님 저 안 시켜줍니까? 왜 저가 맞은데요? 저 14년간 세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증도 있습니다. 이렇게가 아버지한테 만약에 대들었다면 양녕대군이 먼저 뒤주에 갇혀 죽었을 수도 있어요. 먼저. 그러나 양녕이 거기에 분위기 파악을 해가지고 사라진 거죠. 왕위의 자리에서 선선히 물러나고 지금의 이 관악산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마음 속 편하게 살았는지 세종보다도 더 오래 샀어요, 양녕대군. 그리고 바로 두 번째 형님 효령대군도 양녕대군이 충고를 하면, 야, 너 아니다. 너는, 그 효령대군은 전공이 불교예요, 불교. 불교에 상당히 빠진 그런 대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냥 불교에나 전념해라 라고 해서 불교 쪽에 상당히 이제 정말 신경을 쓰고 불사, 조선 전기 뭐 불사 활동에 이 효령대군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이 인물 중에 최장수한 왕이 효령대군입니다. 90세가 넘게 사십니다. 성종 때까지 사세요. 그래서 두 형님이 결국 양보를 하는 바람에, 뭐 양보라기보다는 사실은 태종이 지명을 한 거죠. 세종대왕을 지명을 한 거고, 이 충녕대군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또 하나 극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태종이 왕의 자리를 물려주는데 보통은 원칙은 어떻게 되죠? 왕조사에서 왕이 사망을 해야 돼요. 근데 살아있을 때 왕의 자리에서 물려난다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해요. 그럼 정종도 그렇고 그 태조도 그렇고 상황으로 있을 때 물려주잖아요. 그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실제 본인이 권력이 있는 상황에서 왕의 자리를 사망하지 않은 상태, 살아있는 생전에 물려준 상황, 사례는 거의 뭐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상왕으로 있으면서, 태종이 상왕으로 있으면서 후견인 역할을 해주겠다. 특히 국방이라든가 외교 부분 이런 것들은 내가 다 처리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세종 원년의 업적으로 알고 있는 대마도 정벌, 이종무를 시켜 대마도 정벌을 한 사건은 원래는 태종의 작품이에요. 태종이 실질적으로 다 지휘를 했어요. 그러면 세종은 상대적으로 정책 개발이라든가 이런 정치 활동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했다. 그래서 보면 또 이런, 요즘 봄이나 가을에 경복궁 가시면 조선 왕실의 즉위식을 재현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누구 즉위식 재현 행사 하냐 하면 세종대왕 즉위식을 해요. 왜 그렇죠? 딴 즉위식은 기록도 거의 없어요. 왜? 즉위식보다는 장례식이 우선이에요. 왕이 승하하면 즉위식을 하니까 즉위식이 아니라 울고불고 하는 장례식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막 왕이 이제 빨리 상복을 입고 이 즉위식복으로 갈아입으셔야 됩니다. 신하들이 그러면 내가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언제 됐는데 나 차마 못 그런다고 울고 하면 아니더옵니다. 또 그래야 되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장례식이 우선되는. 근데 이 즉위식은 아주 행복한 즉위식이에요. 그죠? 두 명이 같이 있는, 우리 지금의 대통령 취임식 비슷한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임자하고 후임자가 함께하는 즉위식.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기록에도 이 세종의 즉위식은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국조 올해의 기록을 참고해서 즉위식 행사를 재현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태종은 상왕으로 있으면서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줬죠. 거기다가 또 하나 한번 마지막으로 킬러 본능을 발휘합니다. 그럼 뭐냐 하면 세종의 장인이자 자신의 사돈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처형을 합니다. 시몬이라는 인물이 이제 사이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영의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기고만장해지고 이 시몬이라는 인물을 태종이 세종의 즉위를 알리는 사신으로 중국에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도 그렇지만 이제 완전히 권력을 한 손에 잡은 사람이니까 전부 다 그냥 전송하러 엄청난 인파가 몰려간 거예요. 그 시몬이라는 인물. 이게 완전히 왕의 뭐 이런 존별련을 방불하겠다. 이런 보고가 들어오자 결국 시몬이 중국의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직후에 바로 태종이 시몬의 처형을 명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시몬의 부인이자 세종의 장모는 관노비로 삼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단해요. 우리가 쉽게 아주 강하게 권력에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폼 잡는 이런 인물은 가차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아까 외척도 제거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종이 왕이 되었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이 왕으로 확실하게 집중이 되는 그런 구도를 만들고 사망한 인물이 바로 태종이더라. 그래서 이 태종은 실제 그 정몽주, 정도전 제거, 자신의 그 처남들 죽이고 심지어 자신의 사돈까지 제거하는 이런 냉혹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바로 이 최고의 지명을 했기 때문에, 최고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양녕대군을 14년의 세자의 자리에 있었던 양녕대군을 폐위시키고 세종을 선택을 했고, 그런데 만약에 세종이 정말 연산군처럼 그래 됐다면 태종도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을 겁니다. 본인도 저런데 아들까지도 저렇게 해놨느냐. 근데 우리 역사에서도 그렇죠. 이 후계자를 정말 잘 지명을 해요. 세종이라는 아주 조선 역사상 또는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서도 정말 최고의 인물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태종의 그런 업보들은 상당히 가리워질 수 있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왕은 정말 저도 이런 여러 기록을 보더라도 정말 거의 흠이 별로 없는 왕이에요. 좀 이 후궁이 좀 많았다라는 거 이런 거 좀 빼면은 정말 거의 학문적으로나 성품으로나 거의 완벽한 왕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선 전기 그러면 세종, 우리가 조선 후기 그러면 정조를 이야기하는데 기록상 보면 정조는 좀 성격도 급하고 정조는 좀 다혈질적인 이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같이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한 거는 정말 비슷해요. 정말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왕이 있으면 신하들이 애먹어요.
왕과 신하들이 학문을 토론하는 자리를 우리가 경연이라고 하는데, 정조 같은 왕은 경연에서 신하들을 상당히 이제 곤란하게 합니다. 뭐 이야기하면 그 50페이지 셋째 줄에 있는데 그것도 모르느냐고 막 이야기하면 신하들이 시겁을 합니다, 정조한테는. 근데 이제 세종은 좀 알아도 봐주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저는 이 세종이라는 왕이 또 정치를 정말 잘했다라고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집현전을 설치했다. 인재의 어떤 보고, 자기도 머리가 뛰어나지만 이 인재의 보고에 해당하는 이 집현전을 설치를 해서 전국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정책 과제 같은 것을 연구하게 함으로써 학문의 전당으로 삼은 이런 점은 높이 평가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이 집현전을 통해서 집현전에서는 정말 세종대의 활발한 편찬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학문 활동을 한 이런 학자들이 결과적으로는 바로 이 세조 때 이 불법적인 왕위 찬탈에 저항하는 가장 중심 세력이 되기도 해요. 성삼문이라든가 박팽년 다 이 집현전 학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이 세종 시대를 우리가 또 돋보이게 하는 것은 정말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했다라는 점입니다. 세종 시대 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가 있죠? 장영실, 또 김종서, 이천, 이름들이 많이 떠올라요. 보면은 명재상이 많이 배출돼요. 명재상 중에서는 황희, 유관, 허조, 맹사성, 이 다 세종 때 활약한 정승들. 그 다음에 국방 쪽에서는 사군 육진을 개척한 김종서와 최윤덕. 그 다음에 음악은 박연. 그 다음에 과학자 이천, 장영실. 장영실 같은 사람은 어머니가 노비였죠, 그죠? 노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인재를 등용했다는. 이걸 보면 세종이라는 왕은 되게 다방면에 능통했다. 국방이면 국방, 음악이면 음악. 실제 그런 음악 연구한 사람들은 세종이 작곡에도 되게 능했다, 이런 그 상황들도 많이 발표되고 해요. 음악이면 음악, 국악. 거기다가 세종은 또 보면 그 왕자 시절에는 기마격구라 그래가 이것도 되게 즐겼어요. 우리가 그 기마격구라 해가 말을 타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골프에 공에 넣는 거, 골프처럼 이렇게 공을 집어넣는 그런 게임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은 활동을 했던 이런 왕이 다방면에. 그러나 세종의 또 약점이라면 세종은 건강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세종실록에 세종의 질환 관련 기록이 한 50여 건 등장해요. 거기 보면은 당뇨병으로 한 13년 앓았다라는 그런 기록부터 시작해가 한쪽 다리는 이렇게 저르셨고, 왼쪽 눈도 잘 안 보이고 오른쪽 눈도 실명 상태고, 등에는 종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정말. 그래서 내가 요즘 참 세자에게, 아들이죠, 문종에게 대리청정을 하고 싶다 이런 기록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세종의 이 각종 질환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지금의 가정의학과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제치를 하고, 세종의 상태가 어떠신가, 그러니까 안 돌아가신 게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이 나왔는데, 그 정도로 세종은 이런 각종 질환에 시달리면서도 정말 많은 업적들을 남겨.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훈민정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농사직설, 그 다음에 향약집성방, 그 다음에 칠정산 내외편, 이런 자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보면은 훈민정음, 농사직설, 향약집성방, 칠정산 내외편 다 자주적이고 실용적이고 민본 사상이 담겨 있다. 훈민정음 자주적 아닙니까? 처음에 하는 게 뭐죠?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아. 나라의 말씀이 중국에 달아. 우린 문자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들이, 어린은 어리석은이죠, 그죠? 이 국어시간에 많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미루고자 홀빼이셔도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많다. 백성을 위한 애민정신, 민본정신, 그 다음에 실용정신. 사람마다 해여 수빈이겨 편안케 하고자 할다는 실용정신. 이게 보면 농사에서도 농사직설로 나오고, 의학에서도 향약집성방, 천문역법에서는 칠정산 내외편이라고 그래가 우리 천문으로 관측한 그런 달력을 만들죠. 이런 정신을 계속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천했던 그런 왕으로서도 정말 그 이름을 떨칩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한글은 또 모든 면에서도 우수하지만 특히 이런 창제 동기가 이렇게 밝혀져 있는 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알파벳 나는 왜 이렇게 A를 썼고 B를 이렇게 써서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 왜 만국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썼다라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훈민정음에는 다 나타나 있죠.
그리고 요즘 특히 이런 우리 이 문자 보낼 때 저 보면 야, 이 한글 정말 잘 만들었다. 정말 보면 지하철에서 특히 고개 숙이고 있는 애들, 학생들 전부 문자 보내는데 정말 빨리 보냅니다. 한글이 과학적이다. 지금의 정보화 시대에도 매우 유용한 그런 글자다. 한문 한번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자. 아깝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걸 봐도 우수한 이런 문자를 만들고 자주와 민봉과 실용정신. 그리고 이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집현전에서도 공부하는 학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사가독서라고 해가지고 이 학자들에게 휴가를 주는 그런 그 조처도 취했어요. 왕이 하사하는 휴가라는 뜻으로 왕이 이 사가독서를 해가 휴가를 줘가지고 재충전을 해요. 오랫동안 그런 지금 우리 그런 거 있죠. 뭐 교수들도 연구년이 있고 뭐 이런 공무원에서도 이렇게 중간에 이런 그 학업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휴가를 주고 이런 제도의 시원을 연 인물이 세종대왕입니다. 휴가를 주어가지고 그곳에서 공부를 하게 한. 그래서 이게 하사할 사자인데요. 이거 되게 사람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사약하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뭔가 입김새 잡았죠? 몇 번? 2번입니다. 사약, 하사할, 왕이 하사하는 약. 보통 사약 마시면 다 죽으니까 죽을 사자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사할 사자. 그래서 하사, 약을 하사한다라는 이런 뜻이고 그래서 사약은 아무나 마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사약 마시는 사람 노비가 마십니까? 농민이 마십니까? 아니죠. 장희빈쯤 돼야 마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왕이 하사하는 약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느 정도 급이 있는 인물이 먹는 약이다. 사약. 그래서 이 사가독서를 하게 해서 관리들을 또 재충전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능력을 이끌어 가게 한 그 인물이 그 세종대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은 보면 정말 태종이 어렵게 그 후계자 선택을 한 이런 것을 정말 그 기대대로 적극적으로 이제 정책에 반영한 왕이죠. 또 세종시대에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토지세법을 정할 때 17만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해요. 9만 8천여 명이 찬성하고 한 7만 4천여 명이 반대하는데 그 당시에 17만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했던 왕. 이거 아마 세계적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런 왕이 바로 이 세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종이라는 왕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정말 15세기에 이 정도의 그 탁월한 능력을 갖춘 왕 과연 있었을까? 그리고 그런 세종에게 또 기회를 준 인물이 바로 태종이더라. 그래서 태종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뜻대로 된 거예요. 모든 악역은 내가 맡았다. 우리 뭐 그런 것도 있죠.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에서 모든 악역은 맞지만 그 결국 악역이라는 게 바로 다음 시대에 정말 최고의 작품을 남기기 위한 그런 악역이었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태종의 그 선택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정수기는 스테인레스 수조입니까? 당신의 정수기가 LG였으면 하는 이유. 플라스틱이 아닌 스테인레스 저수조. LG 정수기로 마십니다. LG 헬스케어 정수기.